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시골의 어느 조용한 사찰에서 법명 윤화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35살 박윤진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왜 세속의 삶을 내려놓으셨나요? 이해합니다. 도시에서 은행원 남편과 살던 여자, 모든 걸 내려놓고 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쉽게 납득되진 않겠죠. 하지만 저는 도망친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경남 거창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집을 떠났고 엄마는 몇 개의 일자리를 전전하며 저와 동생을 키우셨죠. 엄마, 나도 돈 벌게. 그 말을 꺼낸 게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학교가 끝나거나 주말에는 쉬지 않고 전단지 알바를 했어요. 알바비는 전부 엄마에게 다 드렸어요. 그래도 저는 남들보다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늘 그랬거든요. 윤진이 넌 착하고 야무지니까 분명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야. 그 말이 제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평범하게, 조용하게 사는 것. 고등학교 졸업 후 학자금 대출로 겨우 대학을 다녔고 졸업과 동시에 은행에 단기 계약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출근 첫날 새 정장과 하이힐이 어색했지만 마음만은 세상 누구보다 의욕에 찼어요. 그땐 정말 모든 게 새롭고 예뻐 보였죠.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처음으로 만난 무조건 나를 지지해주는 어른이었어요. 제가 손등 흉터를 감추듯 손을 내리면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감싸주었고 그동안 우리 윤진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이젠 오빠한테 의지도 하고 그렇게 지내면 좋겠다. 그 말은 제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도시락을 싸주고 퇴근길에 우산을 챙겨줬고 한 번은 말없이 제 월세까지 대신 내주더군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그가 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 힘든 거 그냥 두고 볼 수 없잖아. 그렇게 1년이 흘렀고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라면 내 인생도 따뜻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결혼식은 작고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친정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렸죠. 윤진아, 이제는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의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난 더 행복해질 거야. 결혼 후 남편은 한동안 자상하고 친절했습니다. 조금 과묵했지만 누구보다 성실했고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주말마다 해줬죠. 그리고 결혼 5개월째 저는 두 줄이 뜬 임신 테스트기를 보며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아침을 맞았습니다. 두렵고 설레고 무섭고 벅찼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구나. 배를 감싸 안고 거울 앞에 섰던 그 순간은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그날 하루 종일 세상이 달라 보였거든요. 길가의 핀 꽃도 창밖 햇살도 전부 저와 아이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에 띄워진 메시지 한 줄. 야근이라고 집엔 말해뒀어. 오늘 밤엔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제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다른 여자에게 그런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죠. 입덧으로 겨우 숨 쉬던 몸이 순식간에 떨리기 시작했고 숨이 목에 걸려 들락날락. 그날 밤부터 열이 오르고 복통에 차디찬 땀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국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자연유산입니다. 아마 심한 스트레스 때문일 거예요. 그날 제 안에 있던 생명도 제 안의 숨결도 함께 멈췄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다시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병원으로 달려와 침대에 누운 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진짜 미안해.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건 그냥 실수였어. 진심은 아니야. 그 여자는 그냥 대화 좀 하다 보니까 그랬던 거야. 제 아이가 사라졌다고요. 당신의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냥 대화하다 보니 그랬다니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몸 안이 텅 빈 느낌이었고 심장도 감정도 모두 병원 침대 위에서 떨어져 나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몰랐어요. 그 한 문장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파괴의 시작이라는 걸요. 한 번의 실수라는 그 말에 저는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아니, 용서했다기보단 저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 다 잊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제 아이는 없지만 우리 부부는 아직 있으니까. 하지만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핸드폰은 언제나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고 퇴근 후 쉬는 시간은 늘 1시간이 넘었고 주말에도 갑자기 은행 회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조용히 그의 코트를 정리하다 주머니에서 나란히 접힌 모텔 영수증 2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마주했습니다. 이것도 실수야? 남편은 눈썹을 찌푸리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회사 일이 바빠서 잠깐 들어가서 쉬고 나온 것뿐이야. 계속 이런 식으로 의심할 거면 우린 같이 못 살아. 알겠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미안하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가 바람 한번 피울 수도 있는 거지. 너무 유난 떨지 말고 그냥 참고 살아. 다 너 복이야. 너 같은 애가 어디서 이만한 결혼하겠니? 참았습니다. 엄마도 주변 사람들도 남자 다 그런 거야. 그래도 직장도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잖아.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유산 이후 생리가 멈췄고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무월경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몸도 마음도 망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제게 가족이 아니라 매일 칼끝을 들이대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칼은 입으로, 시선으로, 말투로 매일 저를 베어가고 있었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지기 시작한 게 그날 이후 남편은 점점 더 뻔뻔해졌습니다. 퇴근 후 쉬는 시간은 1시간을 넘겼고 휴일마다 은행 고객 미팅, 일하며 외출했습니다. 예전엔 제가 걱정하면 괜찮아라고 웃어주던 사람이 이젠 짜증만 냈습니다. 당신이 이래서 내가 집에 오기 싫은 거야.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게 아내의 도리라고 믿었고 엄마도 그러셨으니까요. 윤진아, 가정은 여자가 지키는 거란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 신입 인턴으로 들어온 여자 직원과 남편이 커피숍에서 팔짱을 끼고 나오는 모습을 은행 창밖에서 그대로 보게 됐습니다. 그때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고 숨이 가빠졌고 주변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눈을 피했고 그 여자는 오히려 저를 향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조용히 주방에 섰습니다. 손에 칼을 쥐고 당근을 썰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칼끝이 자꾸 손을 향해 갔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손끝이 베었고 피가 맺혔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남편은 귀가한 뒤 오늘 왜 이렇게 반찬이 엉망이야? 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아무리 울고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비난했습니다. 넌 맨날 울기만 해. 이러니까 내가 집에 들어오기가 싫은 거야. 그 순간 저는 외쳤습니다. 당신이 날 사람 취급하지 않잖아. 사람 대 사람으로 좀 대해줘. 제발. 그러자 그가 내뱉은 한마디. 너 같은 애, 내가 아니면 누가 받아줘. 이 집안에 들어온 게 내 인생 최대 복이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왜 저리 오버를 해? 세상에 바람 한 번 안 피운 남자가 어딨다고? 라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내가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 후론 더 이상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고 입을 열지 않았고 방 안에서 하루 종일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말라가고 눈빛은 허공만 향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우울장애 초기 진단을 내렸고 항우울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약보다 더 필요한 건 한마디 사과였는데 그 누구도 제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은 말고 그냥 각자 취미나 하며 살아가자. 부부로서 기대는 하지 말고.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그게 너의 결혼이었구나.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 안에서 죽지 않겠다고. 그리고 며칠 후 한 장의 전단지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노인 돌봄 사찰 봉사자 모집. 처음엔 그저 죽지 않기 위해 갔습니다. 아무 소리도 듣지 않아도 되는 곳. 누군가에게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저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찰에서의 첫날, 저는 마치 정신이 나가 있는 사람처럼 말이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밥을 푸고 무건 속에서 몸만 움직였지요. 봉사자들은 저를 말없는 여자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스님께서 조심스럽게 제게 물으셨습니다. 이곳이 조금은 편안하신가요? 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매주 그 사찰로 봉사를 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도 저를 비난하지 않는 그곳은 저에게는 작은 생명줄 같았거든요. 절의 공기, 냄새, 아침 예불의 종소리,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을 내어드릴 때의 그 따사로움, 그 모든 것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저는 거짓말처럼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한 다큐멘터리 PD님이 사찰에 우연히 찾아오셨습니다. 사찰에서의 봉사와 명상, 고유한 일상에 대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고 스님께서 조심스럽게 저를 추천하셨지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을 수도 있겠다는 설득의 용기를 냈습니다.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저는 최대한 담담하려 애썼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평온을 찾는 단초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유는 도망친 자가 아니라 모든 고통을 직시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스스로를 사람이라고 느꼈지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찰에서의 저희 영상이 이슈가 되어가던 어느 날 사찰 마당으로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잘 차려입은 모습이었지요. 처음엔 당황한 얼굴이더니
곧 익숙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당신,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잖아. 그냥 좀 쉬러 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여기에 눌러 앉을 줄은 몰랐어.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더 다가와 말했지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동안 내가 많이 부족했어. 근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아이도 다시 갖게 해줄게. 아이도 갖게 해줄게. 그 말에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의 말 속에서 느껴진 건 진심이 아니라 소유욕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돌아갈 곳은 그 사람 곁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해. 그 순간 처음으로 제 마음이 온전히 제게 닿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익숙한 번호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도대체 집안일은 누가 하라고 이러는 거야? 어머니도 내가 다 챙기고 있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야?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저를 자기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찰에서 물러난 후에도 수차례 문자를 보냈습니다. 밥은 먹고 있는 거냐? 지금도 방에 누워 있지? 난 당신 하루 루틴까지 다 알아. 처음엔 궁금한 척하며 보내던 메시지들은 점점 감시와 통제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번호를 차단했고 전화기도 꺼두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이번엔 사찰 입구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작은 종이 상자에는 낡은 앞치마, 고무장갑, 청소용 수세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 한 장이 함께 있었지요. 이혼 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들어와. 더 이상은 안 봐줘. 저는 택배 상자를 불 속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출연했던 유튜브 다큐멘터리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제 아내가 저를 버리고 마음대로 집을 나가 절에 들어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바람나서 가정을 버리고 떠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익명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남편 힘들게 두고 절에 갔다고? 가족은 안중에도 없는 여자네. 스님인 척. 자기 포장하려는 거 아니야? 저는 법당 청소를 하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 사람과 결혼한 것부터가 죄였던 걸까요? 그리고 그는 결국 저를 상대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거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이젠 법으로 날 붙잡겠다는 거네. 그는 저를 되돌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저 체면을 구기기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고.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법률 상담을 검색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났고 그분께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수십 통의 문자, SNS 캡처, 택배 영수증, CCTV 기록. 변호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마세요. 윤진 씨는 피해자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속이 시원하게 비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기로 결심했지요. 법적으로 대응했고 그는 다시 사찰로 찾아왔습니다. 윤진아, 정말 너무한다. 법적 대응이 말이 돼? 저는 담담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람이 아닌 물건처럼 대했기 때문이야. 그는 말문이 막혔지요.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해. 당신이 나를 무너뜨렸지만 이제부터 나는 내가 일으켜 세워 지켜낼 거니까. 그리고 저는 법적으로 차분하게 끝까지 싸웠습니다. 제 일기장은 증거가 되었고 그 안에는 모든 날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최종민은 원고 박윤진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혼인 관계를 해소함이 타당하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저는 여전히 그 사찰에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고요한 힘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저를 자신을 지킨 여자라 부릅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